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는 입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에 두 분 출석하셔서 운영위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안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해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얼어붙은 전국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 전 대변인님, 네. 이제 12월 국회가 사실상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일단 유치원 3법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이른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오늘 오전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뭐 열자마자 지금 넘어갔어요. 다시 또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또 다시 열기로 했다 그러는데 유치원 3법 쟁점 지금 어디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치원, 소위 말하는 유치원 3법이라는 거는 네. 그 핵심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네. 그 지원금의 비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 3법이라고 하면은 그 비리 유치원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네. 특정 기간 내에 다시 개원을 할 수 없다. 네. 간판 가리도 안 네, 되고요. 그럼 뭐 없다. 네. 그다음에 회계 관리 시스템을 소위 말하는 에듀파인으로 네. 그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유아교육법 하나. 그다음에 그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게 하는 사립유치원법.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유치원은 그 급식 관련 법안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하는 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게 네. 해서 세 가지가 소위 말하는 유치원 3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 입장이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쟁점 현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에 네.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정의 특별 회계와 네. 일반 회계로 분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학교 급식에 관해서도 원화 수가 3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에만 적용을 하자. 그리고 제한을 좀 두자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적용 범위 내지는 내용이 좀 후퇴한 법을 좀 내놓고 있어 두 당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문제도 지금 걸려 있는 거죠. 형사처벌 문제도 걸려 네. 있죠. 네. 네. 지금 이게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비판 여론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국회가 금방 나서서 금방이라도 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늘 바른미래당의 그 이찬열 교육위원장이요. 이분이 정회를 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 밟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었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뭐 슬로우 트랙이지 않습니까? 330일. 그렇죠. 이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용어 자체는 네. 빠르게 신속 처리하겠다는 루트를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국회 선진화법 이때 뭐 직권상정도 이제 천재지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죠. 패스트트랙도요. 근데 이 네. 법안들이 계속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으면은 뭐 상임위 문을 통과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뭐 본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뭐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이제 이른바 날치기죠.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여야가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첨예한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상임위나 뭐 법사위, 소속 상임위나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만든 게 이른바 패스트트랙 이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제도는 근데 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벌써 6년이 됐지만은 네. 이게 또 여야 합의가 없으면은 이찬일 위원장이 뭐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합쳐서 교육위 같은 게 15명인데 민주당이 7명, 네. 바른미래당이 2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3분의 2는 갈 수는 됩니다. 있죠. 네. 3분의 2로 패스트트랙의 법안으로 지정은 가능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또 뭐 법사위를 거쳐야 되니까요. 법사위에서 80일, 또 본회의에서 60일, 330일입니다. 네. 그럼 1년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딱 한 번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뭐 그런 와중이었었죠. 그때 그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관련된 법안이 있었는데 이때가 336일이 걸렸습니다. 1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 집권 기간에 집권 초인 2013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당시 여권에서 대통령까지 관심을 포하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법안도 새누리당이 이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봤자 실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면요. 네. 이게 슬로우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패스트트랙 안 밟고 여야 합의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국회의 어떤 진행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게 여야 관계도 가장 그렇고요. 좋은 거고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사립유치원 그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냥 놔두자는 사람은 공분을 없지 많이 않습니까? 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립유치원들이 뭐 폐원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사실은 학부형들을 압박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지금 구성 자체가 그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일곱 분, 2분에서 9분 이상에서 15분 중에서 5분의 3을 넘어서 그냥 트랙을 밟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해서 330일 지난 내년 이맘때쯤 과연 이런 동력이 살아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맞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총선이 바로 또 코앞에 네, 다가오는 총선이 상황이고요. 다가와 있을 수 네.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총선을 앞두고 각 재정당이 또 이합 집산도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구성이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것도 문제고요. 의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이 각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면 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지금보다 오히려 의문점이 더 지금도 힘들어지네요.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후보자들이 과연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온 국민이 이 건에 대해서 공분을 했었고 네. 내가 냈던 세금이 날아가는 건이었는데 국회가 또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치원 3법만큼이나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인해서 촉발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그렇죠.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안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 접근은 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미자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이분이 고용노동 소위 환노위 소속으로 네. 뭐 산하에 있는 소위죠. 소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좀 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개 쟁점이 있었는데 한 2개 남았다. 2개 정도 일단은 합의된 것들은 그런 겁니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하청받은 데가 또 재하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네네네.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작업의 안전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장한다. 이런 게 6개 정도가 됐는데요. 네. 지금 걸린 쟁점은 2가지입니다. 2가지인데 그건 뭐냐면은 현행법에서는 이게 정부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도급인이 수급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어요. 근데 하청 업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줬다는 거죠. 그렇죠. 원청 업체가. 한정돼 네. 있는 범위죠. 네. 근데 이건 개정법에서는 관계 수급인까지 이 책임의 범위를 넓혀놓는 넓혀줬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개정법률안에 보면은 이제 그 김용규 씨처럼 사망하는 근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해놨는데 일각에서 10년 이하 징역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벌금 액수를 좀 양벌 규정해서 벌금 액수를 높이고 이걸 규정을 낮추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용균 씨 어머니가 어제 와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울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헌노위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 뭐 음주운전으로 친구가 죽자 윤창호 씨법을 친구들이 와서 만들었잖아요. 네. 이제 이만큼 바뀐 겁니다. 정치 환경에 있어서도 이해 당사자, 특히 어머니나 친구들이 와서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야 대표도 만나고 의원들 만나고 촉구도 하면서 네. 본인의 긍정적 영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좀 전에 유치원도 얘기했지만은 본인들의 이해 득실로만 따지면은 계속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정서보다는 국회가 움직이는 속도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번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 해도 지난번에 2년 전에 사실 구의역 참사 때 한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그때 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컵라면 뭐 등등 나오면서
구역에서 처참히 가버린 우리 김분 사건 네. 다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국회가 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와서 또 태어나서 우리 김영균 씨가 또 운명을 달리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네. 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쟁점이 크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일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잘 처리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늦게 그리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생계 민생에 직접 미치는 법안보다는 나의 목소리 그다음에 나의 정쟁 상황에 대한 너무 그 매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지만 이게 또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거는 당연히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 의혹을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라 이게 지금 야당의 요구지 않습니까? 평화당하고 정의당까지 지금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다는데 그거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개별적 사건에 연결된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이 정치적 사건과 무관하게 그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불려 나오면은 이게 선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결국은 출석하지 않았었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뭐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특별감찰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세 가지 트랙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측이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네. 그리고 대검 감찰반에서는 이제 김 수사관의 비위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고 이 동부지검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예, 청와대 임종수 실장이나 네. 조국 수석을 거는 사건은 있는데 어찌 보면은 검찰이 물론 여기가 청와대 경내는 아닙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아닙니까? 데가 네. 창성동 별관입니다. 지난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도 그쪽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거기 하고 창성동이요? 이제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특검은 그때 하지 안 됐죠. 못했었죠. 네네네. 이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에서 이런 뭐 운영위가 또 이게 걸리면 네. 우리 민생법안 유치원 3법이랑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랄지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풀고 일단 검찰이 발빠르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민간인 사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민간 사찰 부분이고 네. 이건 또 검찰에서 하는 대로 진행 과정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운영을 하고 네. 그래서 운영위에다가 출석을 요구하되 이것 때문에 운영위에서 모든 법안 처리까지 막아버리는 파행을 시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뭐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야당으로서는 지금 뭐 운영이 당연히 열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얘기를 기본적인 하는 거죠. 조치라고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뭐 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민정수석이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국회 운영과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 부분은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현 정권으로서도 특별감찰관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그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간인 사찰이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우윤균 대사 이강래 사장 의혹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식기 감싸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창성동 별관을 압수수색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청와대 워낙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고 저도 좀 있었으니까 창성동 별관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기록은 그 안에 있는 전산 시스템 안에 가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일 보고하면서 기록이 남았는지 네.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청와대 그다음- 내부에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창성동 별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집단으로 회의를 하러 민정수석 실을 갔다 왔다 하면 연폭물 출입문 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대변인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브리핑하지 않고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겨버려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흔적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이 뭐 오늘 압수수색을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한 건이잖아요. 한 건인데 서울 동부지검, 수원지검, 뭐 대검 이렇게 나눠서 쪼개기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하나만 더 좀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전 말씀하는 게 있는데 한 짧게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야당의 폭로나 국민들이 헷갈려하거나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첩보 보고서의 진실성입니다. 신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창조경제센터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검찰에 근무할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소벤처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 근데 이거를 마치 본인이 지시받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앙지검에 있을 때또 그렇습니다. 수사를 범죄수사과에서 첩보를 본 겁니다. 받았던 거라고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박 센터장의 수당이랄지 이런 걸 자료를 제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지, 그럼 말 그대로 첩보 보고서가 동향 파악인지 아니면 실제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보고서 형태가 제출된 건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김 수사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분이 그 예전에 MB 정권의 장진수 같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진수 주무관 같은 분은. 왜냐하면 장진수 주무관이야 양심적 내부 고발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비위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두세 가지 관점을 보고 이걸 증거로 놓은 다음에서 접근해서 보는 게 혼란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다음 주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